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막장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비극 장르,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참 얄궂은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폭력적인 국가 질서에 맞서는 거침이 없고 당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나 강인하고 저항적인 그런 여성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을 내리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 이것이 비극적 아이러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에게도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영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읽는 한 권의 책, 이 강연 시리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라는 제목의 작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종말론적이고 파국적인 분위기를 암시하지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혹은 이 세상이 폭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다가올 기후 위기를 대비할 마지막 총연습이다 라고 말한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총연습을 우리가 제대로 치러내서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인간은 기후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멸망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산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참된 자기, 참된 삶을 만나려면 죽음과 끝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끝을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과연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 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고른 책이 소포클레스의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정말 좋아했던 책입니다. 사실 좋아했다라는 말보다는 뭔가 좀 경외감을 가지고 흠모했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티고네는 이 비극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작품의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 비극을 읽으면서 비극 작품 속에 저렇게 강인한 여성 인물이 있구나. 그리고 여성도 저렇게 고귀한 비극적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그 점에 먼저 놀랐던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비극에서 주인공은 많은 경우에 남자이죠. 여자는 대체로 남자 주인공을 떠받쳐주는 어떤 보조적 인물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뒷배경, 더 심한 경우에는 그 비극적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몰락을 가져오는 어떤 장애물 같은 이런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안티고네는 너무나 강인하고 저항적인 그런 여성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586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1987년 민주화 열기가 들끓던 1980년대 중반에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특히 박종철,
이한열 등 저와 비슷한 연배의 대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체류탄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학창시절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청춘 시절에 죽음과 장례와 애도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어제처럼 별이 하얗게 빛나 달도 밝은데. 그 당시에는 또 부천 성고문 사건도 터졌습니다. 여성의 성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유린되는 광경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은 국가 폭력에 맞서서 저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은 어느 시절에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읽는 사람의 내면적 욕구와 작품이 만나서 일으키는 생생한 느낌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때 개설된 강좌 중에서 그리스 비극 읽기라는 그런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시대적 정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정치 현실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절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제 내심에서는 반발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20대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여성의 저항성, 비극적 여성 주인공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구나 하는 어떤 욕망, 선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티고네라는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소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의 평가가 소포클레스라는 비극 작가에 이르러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원숙한 경지에 올랐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서사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같은 이 서사시는 주로 신들과 영웅들의 무용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서사시라는 그 장르는 대개 귀족 체제에서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비극은 운명과 인간의 의지가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을 극화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 장르는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 그리스 중에서도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학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 비극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테네 비극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극 장르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이룩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아주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비극 장르입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살았던 그 아테네는 그 당시에 3번에 걸친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정말 승리해서 국군이 최정점에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 기간이 약 한 50년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기가 아테네가 국가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고요. 바로 이때 이제 비극 장르가 가장 꽃피웠던 시기이고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소포클레스는 15살 때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 소년 합창단의 선창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에 승리의 기운을 노래했던 작가가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는 90세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하게 되는 것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성과 패배, 이 두 경험을 모두 했던 이런 역사적 경험이 소포클레스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편에서는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운명에 맞서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인간을 가장 깊이 있게 그려낸 작가가 소포클레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디오니소스 축제의 한 행사로 열린 비극 경연 대회에 무려 18번이나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123편의 작품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비극 7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이 7편의 비극 작품 중에서 이제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이 세 작품은 모두 오이디푸스라는 이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우리 현대 독자들에게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이론가죠. 정신분석가인데 이 사람이 근친상간 욕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이 비극 작품은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이디푸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라이우스이고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우스 왕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제 엄마와 결혼한다라는 이런 신탁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라이우스 왕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갓 태어난 아들인 오이디푸스를 산속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오이디푸스를 양치기가 구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나중에 오이디푸스는 그 이웃 나라인 코린토스의 왕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오이디푸스 자신은 자기가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다라는 신탁을 듣고 그런 일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이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방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랑을 하고 있다가 오이디푸스는 어느 날 그 삼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늙은 노인과 그 수행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말다툼 끝에 오이디푸스가 그 노인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자기가 죽인 노인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친부인 라이오스 왕입니다. 참 얄궂은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시절 그 테바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테바이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게 돼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가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제 수수께끼였습니다. 당시 테바이에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이제 받고서는 그 짐승은 인간이다라는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고 난 다음고 테바이를 위험에서 구한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는 테바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였던 이오카스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오카스테가 자기의 친모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머니인 이오카스테한테 오이디푸스는 아들이면서 남편이 되는 거죠. 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막장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예언이 진짜 실현된 것인데, 이런 모든 일들을 오이디푸스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자기가 알고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결국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백성들의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고 훌륭한 통치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또 테바이에 굉장히 큰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오이디푸스 왕께서 이제 옛날에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물리쳐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역병의 위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폴론 신전에다가 자기의 처남인 크레온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아오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크레온이 신탁을 받으러 가서 이제 받아온 신탁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죽은 선왕 라이오스를 죽여서 이 테바를 더럽힌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이 더럽힌 자를 추방해서 이 테바이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이제 이 역병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신탁이 내리게 됩니다.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 범인 색출 작업을 하면서 오이디푸스는 그 범인이 점차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 진실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스스로 눈을 찌르고 스스로 추방되는 그 결정을 자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참 아이러니컬 할 수 있는데, 오이디푸스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을 내리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존재이죠.
가장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무지한 존재로 드러나게 된 것, 이것이 비극적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이디푸스는 자기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추방되는 그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는 이 작품은 이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오이디푸스의 행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찌르고 왕위에서도 물러나고 나는데요.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크레온입니다. 크레온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이디푸스를 추방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 추방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추방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아들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그 노력도 하지 않은 반면에 두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추방의 길에 올라서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딸 중에 맏딸이 안티고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런 비참한 유란 생활을 이 두 딸들이 하게 되던 중에 그 오이디푸스가 아테나이의 어떤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테바의 사람들은 오이디푸스가 자기네 땅에서 이렇게 추방당해서 방랑의 길을 접어든 저런 그 더러운 존재이지만 그 오이디푸스를 자기 편으로 삼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신탁을 또 듣게 됩니다. 크레온이 이 오이디푸스한테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인 폴리네이케스도 찾아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간청을 오이디푸스는 거절하게 됩니다. 특히 아들 폴리네이케스에게는 자기가 추방당할 때 아버지인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특히 두 형제는 서로 싸우다가 두 형제 모두 서로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저주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곳을 스스로 이제 찾아가서 아무도 없이 홀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입니다. 비극 안티고네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마지막에 말한 대로 자기의 두 아들, 두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는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정말로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테바의 왕이었던 크레온이 전사한 두 형제 중에서 에테오클레스라는 이 형제는 땅에 묻어주고 폴리네이케스는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폴리네이케스는 테바이를 침략한 이제 국가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역자에게 장례를 치러주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 새떼와 개떼들의 밥이 되도록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다 이런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포고령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함께 내리게 됩니다. 이제 안티고네라고 하는 극이 처음 시작될 때 극의 도입부에는 이제 안티고네와 동생 이스메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신이 저렇게 들판에 버려져서 개떼들과 새떼들의 먹잇감이 되려고 하니까 이 오빠의 시신을
내가 묻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동생인 이스메네 보고 너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동생 이스메네는 나는 힘없는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또 국법으로 이 포고령이 내렸기 때문에 국법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언니의 뜻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니인 안티고네는 동생하고 달리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되면서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흙먼지를 덮어주었다라는 이제 파수꾼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의 포고령을 어겼다라고 생각되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서는 범인을 반드시 색출해오라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고네는 왕 앞으로 와서는 자기가 그 흙먼지를 덮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왜 너는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그때 안티고네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원문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명령이 신들의 확고부동한 불문율을 한갓 인간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그 신들의 불문율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런 운명을 맞는다는 것은, 이런 운명은 죽을 운명을 맞는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 운명을 맞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조금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아들,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빠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이 그 묻히지 않는 시신으로 저기 벌판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나에게 끔찍한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안티고네의 말이 거침이 없고 당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안티고네는 신의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불문율에 비하면 인간이 천명한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비극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올렸다고 생각해보고 이 대사를 하는 안티고네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정말로 국가의 최고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어린 소녀의 이미지, 그 소녀의 목소리,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티고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크레온이 감히 나에게, 국왕인 나에게 반항해서 나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더 포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고네한테 국가의 적은 죽어서도 국가의 적이지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폴리네이케스는 이 테바이라는 국가한테는 적군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오빠이기는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침공한 반역자인데 그 반역자를 너는 왜 미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티고네가 나는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됩니다. 크레온의 아들이면서 이제 안티고네하고 결혼한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하이몬은 많은 시민들이 안티고네의 이 행위를 동정하고 지지한다라는 이 말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고네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안티고네가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하는 이 행위를 그렇게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크레온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몬더로 너는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여자한테 그렇게 휘둘리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서는 안티고네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산채로 석굴에 동굴 속에 가두되 온 도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재가 돌아오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먼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테이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에서도 등장해서 오이디푸스의 어떤 그 이제 신탁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런 예언자인데요.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레온에게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새떼들과 개떼들이 뜯어 먹게 되니까 그것은 신들의 제단을 더럽혔으니까 지금 엄청난 신들의 분노가 일어났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안티고네를 풀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너무 늦어가지고 안티고네는 동굴에서 이제 목을 매서 스스로 죽고요. 그리고 하이몬도 이제 자기의 약혼자인 안티고네가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서는 안티고네의 시신을 이렇게 부여안고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왕비도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안티고네의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중심적인 갈등은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대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레온은 국가의 법을 지키려 하고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는 것이 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 두 인물들이 이제 대립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이 작품을 굉장히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 작품이 다시 이제 그 비평에서 큰 주제로 이제 떠올랐는데 헤겔은 크레온과 안티고네 이 대결이 국가와 가족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레온이 국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을 했었는데 이제 헤겔이 보기에는 안티고네가 오빠 폴리네이케스를 사랑한 것은 가족 구성원, 오빠는 가족이니까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이 두 개의 사랑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의 중심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헤겔이 보기에는 가족과 국가가 이렇게 충돌할 때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국가 질서에 의해서 지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면서도 헤겔은 이 지향되어서 사라져야 하는 이 안티고네라는 인물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매력을 느꼈어요. 매혹을 느끼면서 안티고네를
공동체의 영원한 아이러니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안티고네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로 헤겔이 말했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을 지키겠다는 것이 그 동기였을까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요? 그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되고, 또 이 질문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신의 불문율이 인간의 법, 국가의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법이 규정한 애국자와 반역자라는 이 구분법에 따라서 반역자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안티고네가 오빠 폴리네케스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티고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들의 어머니였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죽어서 썩어갔다면 나는 결코 시민들에 대항해서 이런 노고를 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법을 위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남편은 죽으면 나에게 다른 남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며, 아이도 이 아이가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모두 하데스에 계시니 오빠, 오라비는 나에게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참 논란이 많은 그 대사입니다. 안티고네는 남편이나 자식도 가족이지만 남편이나 자식하고 오빠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다시 취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식도 남편을 다시 취하면 다시 또 얻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다시 오빠가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개별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는 가족이라는 질서에도 국가라는 질서, 그 인간의 그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그 구분법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에 있는 존재에 대한 충실성, 존재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이 고유한 개별적 존재가 죽었을 때 그 존재를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 자기가 따라야 할 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지하세계,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하데스라고 불렀죠. 지하세계로 돌려보내는 것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부장적 질서 아래서 억눌려 있던 어머니의 계보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땅으로 돌아가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가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죽음의 세계로 온전히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는 하계의 신이 관장하는 신의, 하데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신의 세계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그 인간이 신의 세계에 개입하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이고 인간의 불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도 예언자 테이레시어스가 크레온에게 너는 두 가지, 당신은 불경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살아있는 안티고네를 산채로 정말 동굴 속에 가둠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을 하계로 보내려고 했던 것,
이거는 신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인간이 침범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계의 신에게 속하는 시신을 그 하계로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신의 권한을 침범하고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품에서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이제 서로 대립해 있긴 하지만 이 대립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안티고네입니다. 크레온이 아닙니다. 안티고네는 점점 더 폭군으로 하고 있는 크레온에게 목숨을 걸고 맞서면서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위,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하는 이 매장 행위는 자유로운 주체적 선택에서 이해한 것이고, 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안티고네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온전히 짊어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서는 이 코러스라는 이 장치가 있는데요. 이 코러스는 되게 현명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공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변하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코러스는 이런 안티고네의 숭고한 행위를, 안티고네가 숭고한 행위를 할 때 그 안티고네의 얼굴에서 순수한 빛, 광채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여성은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티고네의 사랑은 폭력적인 국가 질서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에 맞서서 신의 법과 자연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안티고네가 선택한 행위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이 온전히 알 수 없고 또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자연의 영역을 존중해야 됩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죽음의 세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법을 넘어선 자연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티고네가 죽은 자를 돌보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돌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이 순환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생명의 순환과 재생을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집약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 안티고네의 코러스의 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코러스는 인간이 신들의 맹세를 저버리고 오만해지면 고향과 같은 도시를 갖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기술적 지배에 빠져들 때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신의 법이라고 불렀던 자연의 질서 앞에서 두려움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의 질서에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서도 안 되겠죠? 머지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착취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라는 더 커다란 위기, 정말로 세상의 끝이 될지도 모를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를 막아내는데 안티고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티고네가 이렇게 국가의 법에 맞서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저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목숨을 버린 이런 그 행위가 어떤 변화를 이뤄냈느냐. 그 안티고네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안티고네가 죽어가면서 들려주었던 그 깨달음, 인식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삶의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냐 남자냐라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더 큰 어떤 질서, 그런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명의 방식을 넘어서서 생명과 소통하고 생명과 연대하는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켜서 공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